클래식이 좋은 이유,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주기 때문입니다. 복귀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 자리에 그렇게 있고 계신가요?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명곡 중에 명곡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가득 담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바이올린 협주곡과 다르게 이 곡은 독주 바이올린이 시작과 동시에 주제 선율을 들려줍니다. 꽤나 당돌하게, 하지만 어딘가 짙은 애수가 묻어있는 그런 선율을 말이죠. 독주 바이올린이 연주한 주제 선율은 이내 관현악으로 옮겨져 보다 큰 규모로 한 번 더 연주됩니다. 그렇게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 어떤 곡보다 쉽고 강력하게 우리의 귀를 자극하며 시작합니다. 맨델스존, 기라성 같은 작곡가들이 자신만의 음악을 마음껏 뽐내던 낭만주의의 한가운데에서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지만 뚝심 있게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던 작곡가였습니다. 음악적 재능은 물론 성격과 재력, 인맥, 외모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맨델스존이 가지지 못한 단 한 가지, 바로 수명이었습니다. 그는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작곡가였으니까요.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맨델스존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3년 전 완성된 그의 마지막 대규모 오케스트라 작품입니다. 동시에 4대 바이올린 협주곡,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언급되는 작품이기도 하죠. 과연 어떤 매력이 이 작품의 위상을 이토록 높게 끌어올린 것일까요? 맨델스존은 일생에서 2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소년 시절 작곡한 D단조 협주곡과 오늘 소개해드리는 E단조 협주곡이 그것이죠. 당연히 삶의 후반 작곡을 마친 2단조 협주곡의 완성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라 하면 주로 이 2단조 협주곡을 일컫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며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맨델스존. 타고난 재능까지 더해진 그의 음악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 그 자체였습니다. 작곡과 연주, 지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범유럽적인 음악적 명성을 쌓아가던 그였죠. 그러던 1835년 그는 마침내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지휘자로 임명되며 음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다집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수많은 명곡과 여러 작곡가들의 걸출한 신작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쓰며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명성도 함께 높여주었죠.
이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마스터, 즉 악장은 페르디난트 다비드였습니다. 다비드는 독일 함부르크 출생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맨델스존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죠. 친구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던 맨델스존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임명되며 함께 일할 악장으로 다비드를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다비드는 이런 친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훌륭한 악장으로 또 맨델스존의 든든한 조력자로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함께 이끌어 나갔죠. 이 둘의 우정은 계속 이어져 훗날 맨델스존이 라이프치히 음악원을 창설했을 때에도 다비드가 흔쾌히 교수직을 맡아주었다고 합니다. 보기 좋은 이 둘의 관계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이올린 협주곡의 탄생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친구 다비드의 바이올린 연주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맨델스존은 어느 날 다비드의 연주에서 큰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바이올린 협주곡의 작곡을 결심했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선율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맨델스존은 곡의 작곡에 그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작곡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올린 협주곡만큼은 1838년부터 곡이 완성된 1844년까지 무려 6년이란 시간이 흘러서야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는 맨델스존이 작곡에 어려움을 겪었다던가 권태를 느끼는 등의 내면적인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작곡을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시작된 세실과의 행복한 신혼생활, 라이프치히 음악원 창설을 위한 노력, 지휘자로서의 활동 등 외적인 요인이 컸죠. 물론 대규모 협주곡 작곡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테고요. 이 6년이라는 긴 작곡 시간 동안 다비드는 맨델스존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작품이 완성되지 않고 그저 부유하고 있다면 작곡가의 자신감과 확신은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다비드는 멘델스존에게 작품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그를 응원했고, 멘델스존 역시 자신보다 바이올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비드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1844년 9월 바이올린 역사에 길이 남을 걸작 중의 걸작,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탄생하게 됐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전형적인 협주곡의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1악장과 3악장은 빠른 악장, 2악장은 느린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멘델스존은 이 전통적인 구성에 파격적인 시도를 더해 이 작품의 가치를 더욱 높게 만들었습니다. 도입부부터 독주 악기가 곡을 주도한다는 점, 전 악장이 끊기지 않고 연주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카덴차를 연주자가 아닌 작곡가 자신이 완성시켰다는 점 등이 당시로서는 대담한 시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작품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낭만적인 선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멘델스존의 작곡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곡의 초연은 완성 후 1년이 지난 1845년에 진행됐습니다. 협연자로는 당연히 다비드가 뽑혔지만 건강이 악화된 멘델스존 대신 닐스 가데가 지휘 단상에 올랐죠. 다행히 멘델스존의 건강은 점점 좋아져 멘델스존과 다비드의 협연은 그로부터 7개월 뒤인 1845년 10월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작곡 단계부터 작곡가와 연주자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작품 내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시도와 아름다운 선율들은 후대의 작곡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까지 최고의 바이올린 협주곡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걸작으로 남아있죠. 자,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도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머지않아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